제가 오늘 유튜버로 이게 되겠습니다. 네. 제 모습이 앞에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근대 인천의 디아스포라와 경계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전체 주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와 경계인, 한국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대별로 고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한반도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 그리고 한반도에서 바깥으로 나간 한국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의 경계인으로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 시간 동안에 토론을 거치지는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디아스포라 특징을 지적한다면 전근대에서는 나간 사람이나 들어온 사람이나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그 압력이 강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그런 압력이 강한 시대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해외 동포라고 흔히 말하듯이 식민지가 됨으로써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디아스포라 사회를 구성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 결혼 등등으로 디아스포라가 또 많이 들어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국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디아스포라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노력이 더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디아스포라나 경계인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 한국 역사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고 한국 역사를 대상으로 논의한 적도 너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공동으로 오늘 발표하는 분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 전체를 아울러서 어떤 그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또 인천과 경기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한다고 하니까 인천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면은 면이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 디아스포라 문제가 어떤 것이 있나 찾아보면은 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국경지대도 아니었는데 다만 삼국시대로 가보면은 삼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경계지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온조하고 비류가 고구려로부터 남하해가지고 온조는 하남 위례성으로 가고 비류는 미추홀에 도읍을 정했는데 그 미추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 전에는 논의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인천에 온 이후로 차차 그 논의가 줄어들고 그냥 압도적으로 인천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학술회의를 열고 있는 이 장소가 이곳이 미추홀 9에 속해 있는데요. 이 건너편에 가면 문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문학산을 중심으로 한 일대가 미추홀이고 그곳에 비류가 도읍을 정했다 하는 이 설이 수십 년 사이에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보면은 한강 유역에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연속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비류백제가 미추홀에 도읍을 정했다고 했지만
고구려가 점령했을 때는 또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곳이 메소홀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신라가 점령을 했죠. 그래 행정적으로 어느 곳에 편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선 통일신라가 되어가지고서는 이곳을 경덕왕 때 한자식 지명이라고 해서 소성현이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인천에서 나오는 소성 막걸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성의 뜻은 이 신라시대 이 지역을 소성현이라고 한 곳에서 유래했죠. 그렇다면은 이 삼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민족의 국가와의 관계와 관련지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삼국의 주민들이 지배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한 고초를 겪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둬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베트남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 왕자 하나가 반란을 피해가지고 옹진반도 화산으로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옹진반도 화산으로 상륙한 이 사람들이 후에 화산 2시를 구성을 했고 화산 2시 가운데는 두문동에 들어간 충신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 인천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문제라든지 경계인 문제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마땅히 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근대 인천의 시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가 되긴 됐을 텐데 학술사적으로 보니까 19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코빈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형을 다룬 그런 저작을 냈는데 코빈 코엔이라는 사람의 학자가 구분한 디아스포라 유형을 보면 그 원형으로서는 희생자 디아스포라, 우리가 흔히 유대인을 얘기하는데요. 유대인, 아르메니아인 등등 있는데요. 이제 원형으로서는 그 희생자 디아스포라. 그리고 하위 범주로 무역, 노동, 제국 이런 곳에 이제 디아스포라를 붙였어요. 무역이라고 하는 곳은 광둥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남방 지역의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화교들, 일찍이 이주한 그 화교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무역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노동 디아스포라, 제국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노동 디아스포라, 제국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근대 인천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탈영토화된 글로벌 디아스포라, 이런 범주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근대 인천의 디아스포라와 경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노동 디아스포라, 제국 디아스포라 이 개념을 근대 인천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인천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인천항에서 하와이에 제일 먼저 출범했기 때문에 해외 이민 또는 디아스포라, 물론 이제 연해주에 1860년대에 함경도 주민들이 먼저 가난을 피해서 이주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민, 특별히 1903년부터 합법적인 이민은 인천항을 통해서 하와이 처음 갔기 때문에 이민 그러면은 인천을 떠올리게 되는데 인천이 하와이로 이민 간 그 시작인데 거기에 하와이 이주민들을 노동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일본 제국이 개항장으로 상륙을 했는데 부산으로 먼저 왔지만 수도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인천을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인천으로 상륙해가지고 제물포 개항도시를 만들고 서울로 올라가서 경성 식민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그 제국 디아스포라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패전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동시에 해외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이 현상을 노동 제국 디아스포라의 교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건 뭐 실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대 인천에서 노동 제국 디아스포라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디아스포라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식민과 탈식민이 디아스포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와이의 노동 디아스포라, 하와이의 그 이주민들을 우리가 노동 디아스포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코에는 노동 디아스포라 개념을 183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아시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열대 플란테이션에 고용된 인도 출신 노동자, 인도 출신 기한부 노동자를 이제 노동 디아스포라라고 개념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5년 내지 7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기본 급료를 받습니다. 숙소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식량도 배급받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비도 일부 받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비를 일부 받는다는 것, 이것을 제외해 놓고 보면 그 이전의 노동력 시스템이었던 노예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고, 사실상 노예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인도인 기한부 노동자를 도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도 노동 디아스포라라고, 물론 이거는 코엔의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코엔을 통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니까 노동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미국은 그 계약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가 1898년에 미국에 합병이 되었어요. 하와이에는 원래 1850년대 광동성의 중국인 쿨리가 제일 먼저 사탕수수 농장에 고용이 되었고,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일본인으로 대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가 1902년 3년이거든요. 근데 하와이는 그 사이에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통에 미국이 그 하와이를 합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1898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한 것은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는 계약 노동법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동원해 가지고 데려가느냐, 이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추진한 사람들은 그러한 그 불법적인 것을 감수하고 그 겉으로는 미국 당국에는 계약 노동이 아닌 것처럼 속이면서 실제로는 계약 노동의 형태로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모집했고, 몇 년 동안 하와이의 여러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또 하와이로 가는 그 배삭이 없기 때문에 백삭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불법화되어 있었던 거죠. 멕시코에도 한 차례 1,000명이 가고 하와이에는 7,000명 정도 갔는데, 멕시코에 한 번 간 1,000명 정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이었지만은, 그러나 멕시코가 그런 계약노동법을 불법을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가가지고 여러 농장으로, 그 마야인들이 살던 그 농장으로 흩어져 가지고 계약 노동을 하다가 계약 노동이 만료되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가지고 완전히 길 잃은 그런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죠. 근데 하와이는 계약 노동이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일정 시간 음으로 양으로 노동을 하고, 또는 그 사이에 그 계약을 파기하고 하와이의 도시로 나와가지고 세탁소도 하고 다른 허드렛 일도 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노동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 거주 이전의 자유 또 직업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로도 많이 이주를 했죠. 어쨌든 이런 성격의 하와이 노동자를 우리가 코엔이 말한 노동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도중에 다 결론이 났지만 이제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계약 노동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 가서는 그 불법적인 것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업이나 거주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러나 멕시코로 간 사람들은 거의 그 노동 디아스포라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둘 수 있는데 어쨌든 코빈 코엔의 노동 디아스포라 개념을 적용한다면 하와이 계약 노동자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와이 이민은 인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이거는 기왕의 연구에서 다 많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인천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민 그러면 하와이, 이민 그러면 하와이, 하와이 그러면 또 인천이라는 장소성이 잘 알려져 있죠. 특별히 인천에서 한 일은 없지만 인천에 동서개발회사라고 하는 이민회사가 있었고 거기서 이민들 모집을 했고 그리고 거기 인천항에서 출발을 했죠. 내립교회가 역할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독립운동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자기도 이민배를 타고 하와이로 처음에는 도망가듯이 나갔었다. 그래서 인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천에다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제가 보고 있는 인하대학이 인천과 하와이의 인자와 하자를 따가지고 인하라는 인천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처음 듣는 또 국민들도 계시니까. 인하대학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이런 연관성. 그래서 인천이라고 하면은 그 이민의 어떤 장소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월미도에 현재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코엔은 노동 디아스포라의 특징으로 그 디아스포라 사회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왔던 조국과 굉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현지에서 상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노동 디아스포라의 특징으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하와이 노동 디아스포라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강한 결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해주로 함경도 주민이 먼저 가서 거기도 물론 상당한 결속력이 있습니다. 외롭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요. 하와이로 간 사람들도 굉장한 결속력을 과시했는데 세 가지를 특별히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농장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농장마다 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동회. 이게 무슨 거의 행정조직 비슷합니다. 그러나 행정과 행정과의 연관성 속에서 행정을 지휘하는 그런 체계는 없죠. 동회. 저는 그 동회가 농장마다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읽으면서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동네 마을마다 가면은 동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동계. 그런 조직이 연상되었었습니다. 상당한 강고한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거 특징적으로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더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온 건 1885년이고 그로부터 20년도 안 돼가지고 하와이로 이민을 갔잖아요. 하와이로 이민 갈 때 인천에 내립교회 교인들이 많이 갔거든요. 내립교회 간부들도 갔거든요. 내립교회는 이제 하와이, 인천은 주로 감리교가 선교하는 구역이어가지고 이 감리교 교인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감리교 교회가 한국인 이민자들을 통해 갖고 섬마다, 농장마다 감리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감리교 교단하고 하와이에 있는 감리교 교회하고 그 목회자들 사이의 교류, 또 교단 사이의 교류, 인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고하게, 끈끈하게 유지된 그런 특징은 상당히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피선교국인데 피선교국 주민들이 원주민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미국 땅인데 말이죠.
미국의 피선교국이었는데 미국 땅에 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만들고 강관 디아스포라 조직을 유지하는 조직적인 기능을 한다. 이거 상당히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곧바로 러일 전쟁, 보호국 이렇게 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국민회가 만들어지고 하와이에서도 그 여러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러 조직들이 그 합쳐져 가지고 그 통합이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을 발간했다는 거죠. 고국에서도 물론 신문이 발간되는데 하와이 1903년부터 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해가지고 신한국보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국민보로 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망명한 사람들, 이민 간 사람들, 하와이로 올라간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국립신보를 만들고 신한민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해주로 간 사람들은 해조신문, 권업신문 거의 1903, 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10년대 이르기까지 이런 신문들을 다 발간을 했는데 이 신문들 사이에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네딕트 앤더슨 너무 유명한 사람이 민족 형성을 얘기할 때 신문과 잡지와 소설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우리도 국내에서도 여러 신문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나라가 망할 즈음에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신문을 만들고 신문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면서 그 신문 사설에 서로 뭉치자. 조국을 위해서 뭘 하자. 조국의 국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본을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설들을 쓰고 연대를 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디아스포라 사회가 제가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만 한국인 노동 디아스포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송뢰금이라고 육정수 계합파 육정수가 쓴 소설이 있어요. 그 송뢰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설은 개항장 원산을 무대로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하와이로 이민 과정에서의 가족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데 하와이로 이민 가는 목적이 뭐냐?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하와이 이민 가는 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아들내미 하나 개화된 나라에서 교육을 잘 시키자. 그것밖에 난 목적이 없다. 자기 고국에 있는 부인한테 먼저 간 남편이 부인한테 애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쓴 편지. 하와이 우리가 왜 가느냐 하는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물론 소설입니다만, 원래 그랬어요. 하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문들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 결국은 나라의 독립이라는 거죠. 나라를 잃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식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노동 디아스포라로 출발을 했는데 희생자, 나라를 잃게 되니까 희생자 디아스포라의 의식과 감정을 가지게 되더라.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하와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동력을 여러 군데서 동원했거든요. 처음엔 백인들,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인, 그 다음에 일본인, 한국인,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 때문에 일본이 막아가지고 못 가가지고 그 이후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원주민 또 미국인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자체가 다민족 국가이지만 하와이 자체의 인구 구성이 국적별로 보면 매우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 디아스포라로 하와이로 간 거죠. 노동 디아스포라가 하와이는 복수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일본인 디아스포라가 상당히 주목되는데 일본인 디아스포라는 일찍이 하와이에서 아까 우리 신문 얘기했지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문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정치운동을 하고 그 정치운동의 핵심은 참정권이다. 하와이에 가서. 디아스포라 사회이지만 하와이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겠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네들의 이 개념은 더 추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영주라고 하는 것을 하와이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식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식민. 그래서 하와이 식민신보, 포와 식민신보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을 했는데 그 신문의 그 발간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노동 디아스포라로 출발했지만은 상당히 달라지는데, 특별히 한국인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치 제국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하와이에서 발간된 신문 여러 개를 읽으면서 그거를 여러분 발표문에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엔은 현지에서 상당한 차별을 당한다고 했는데, 하와이 노동 디아스포라 그 사회는 우리가 주류가 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 가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 복수의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서로 간의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조국이 보호국이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하와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는 희생자 디아스포라의 기지로서, 노동 디아스포라로서 출발했지만 희생자 디아스포라의 기지로서 변화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1913년부터 자리를 잡고 거의 하와이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박용만 선생이 먼저 거기를 잡았는데, 박용만 선생 밀어내고 쫓아내고, 박용만 선생 만주에서 비운에 객사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계속, 대통령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희생자 디아스포라의 기지, 고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기지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일본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한 미친 남자 한국 청년에 대한 우리 디아스포라 사회의 비난에 관한 그 논설도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만, 하와이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더라. 이것은 인천하고는 특별히 관계없지만, 인천에서 출발한 그 이민들을 우리가 노동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디아스포라가 어떤 사회에 있었나, 이런 걸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를 희생자 디아스포라가 고국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운동의 전진기지라고 생각했던 이승만 박사는 해방 후에 돌아와서 출발했던 인천에다가 학교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연견을 또 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엔 자신도 이 제국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근데 코엔은 주로 아메리카 대륙의 크레올, 백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유럽의 백인들, 그 백인들이 이제 미국도 세우고 여러 백인 국가들을 세우잖아요. 그것을 이제 크레올, 백인 이민 후예들, 그걸 중시를 했는데, 코엔의 글을 잘 읽어보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국 디아스포라는 우선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들이, 네덜란드가 앞장섰지만, 아프리카, 아시아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식민지 도시 국가들을 만듭니다. bombe이, 말라카, 자카르타, 마카오, 이런 것들 쭉 만들잖아요. 그곳에 자기들의 그 관리, 군대, 그 공무원, 그리고 그들이 형성하는 공동체, 이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들, 그렇게 파견되어서 오랫동안 거기서 거주하면서 영주하게 되는 그런 사회,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 그럴 때 그것을 제국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주민은 소수지 않습니까? 문명의 격차도 크잖아요. 땅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왔던 나라하고 처음에는 전쟁을 벌였죠. 영국과 미국 식민지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독립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많습니다. 호주, 캐나다, 사방에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준제국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크게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 국가와 사회를, 문명 국가를 이룬 나라들에는 도시 식민지 국가를 만들어서 파견한 것을 이제 제국 디아스포라. 아메리카 대륙처럼 원주민들이 소수인 곳을 몰아내고 자기네 나라 만든 것을
준제국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 시대를 벗어나서 1870년대 이후에 20세기에 걸치기까지의 이 제국주의 식민지 영토와 인구와 주권을 장악해서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제국주의 식민지에 파견된 군인, 공무원, 가족,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것을 제국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을 드는데 어쨌든 생각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보면 이 명치 유신 이후에 일본 도시를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개항도시의 모습이 전국 어디서든지 나타납니다. 인천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인천에 개항한 지 16년 1898년입니다. 일본인이 4,000명, 무역액 1,000여만 엔, 과반수는 상업, 거류지, 사무소가 있고 은행이 있고 상업회의소 있고 학교와 사원과 신문사가 있고 완전한 소일본을 이루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전국의 개항장이 비슷하고요. 그 이후에 일본인 식민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1904년부터 이제 러일전쟁이 터져가지고 조선 식민지, 조선을 보호국화하고 식민지로 만들 때 어떻게 이것을 경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농업 식민을 아주 유력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예로 신문에 난 오사카 매일신보에 나온 사설의 얘기인데요. 그 사설에서 한국이 330개 군 정도 있었거든요. 330개 군 정도에 일본인 농업기술자 10명씩만 이주를 시키자. 그러면 그게 3,000명이잖아요. 그 10년 동안 농업 지도를 해서 농업을 장악하는 거예요. 10년 지난 다음에 이 10명에 3,000명에 또 연고가 되는 사람들을 쭉 모으자. 그래서 다 거기로 옮겨가게 하면 조선반도 전체의 농업 식민을 완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초창기 얘기예요. 그냥 사설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이와 같이 농업 식민 이주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한국에는 인구가 너무 많다. 이미 기경지화된 미간지도 너무 많지만 꽤 많지만 간척해야 될 것도 꽤 많지만 이미 기경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 농업식민해 가지고 기경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내국 식민지로서 홋카이도 그다음에 오키나와를 장악했잖아요. 홋카이도에는 아이누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농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해도 아예 홋카이도에다가 완전히 그 경지 정리를 쫙 한 다음에 거기다가 농업식민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아이누족들은 원래 수렵 채집만 했으니까 모아가지고 인디언처럼 일본어 가르치고 동화시켜가고 보호하고 소수니까 차차차차 소멸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됐거든요. 이제 처음에 그래서 북해도는 그 농업식민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고 거기 대학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죠. 한국에 대해서도 초창기에 북해도에서 했던 방식에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런 농업 방식으로는 어렵다. 조건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제 말기까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70만 명 정도. 그러면 총독부 관리, 군인 등등등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보니까 인천의 경우에 일본인 인구의 40%, 토지의 60%를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더라. 해방 후에 개항기에 모두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돌아가려고 했어요. 인천 사람들의 경우에 거류민단으로 잔류하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고타니 마스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을 선두에서 지휘해가지고 다 끌고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인천 인양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재산은 다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제1교포들도 거기서 재산을 포기하고 와야 됩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갈 때 일본 사람들 전부 모았어요. 모아갖고 세관 앞에다 다 모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인천역에서 그때는 화물 열차가 이 세관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집결을 시킨 다음에 30m 정도를
세관 관문까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때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고탄이가 쓴 글에 보면 지옥나라 고역의 장면 같았다. 관문을 넘어선 극락정투의 저편을 응시할 뿐이다. 젖먹이 아기가 있는 엄마는 화물을 등에 지고 가야 되니까 갓난아기를 주머니에다 넣고 갔다. 애는 등을 잔뜩 지워서 30m를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인천역에서 다 떠날 때 잘 있거라 인천을 불렀어요. 잘 있거라 인천아, 이별 후에도 벚꽃은 무사히 피어나렴. 벚꽃? 머나먼 고향에서 쓸쓸한 밤에는 꿈에도 울리겠지. 월미도야. 벚꽃? 벚꽃 하면 월미도, 월미도 하면 인천. 벚꽃이 피는 월미도가 그들의 고향이었다는 거죠. 1951년에 후쿠오카 인천회에서 후쿠오카 인천회를 조직하고 인천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국인도 돌아왔죠.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빨리 끝날 시간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해방 후에 제국 디아스포라는 떠나고 제국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떠나고 또 우리 동포들은 들어오는데 우리 동포들은 그게 뭐 하와이로 갔던 노동 디아스포라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일제 말기에 강제 징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것은 뭐 꼭 자기 고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항으로 인천항으로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한 연구는 뭐 아주 소략한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생, 경계인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니까 서로 모순되지 않나. 또 내용적으로도 살펴보니까 모순되는 그런 측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계에서 연구를 보면은 이 제조 일본인이라고 하는 연구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제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에 있던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만에 있었던 사람은 제대 그러나요? 제대만 그러나요? 만주에 있었던 사람은 제만 그러겠죠. 또 제남양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서는 자기네 이주민 또는 디아스포라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제조하면 맞는데 한국 사람이 제조 그러니까 그럼 한국 사람은 어디에 가 있죠? 한국 사람이 제조 그러면 이상한 거죠. 한국 사람이 제일, 제중국, 제미 이건 가능하죠. 근데 한국 사람이 제조 그러면 참 어색하다. 그 어색하다는 표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일본 제국과 식민지 조선 사회 사이에 낀 경계인이라고 하는 관점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요. 저는 인천에서 봤을 때 모든 분야, 모든 계열에 있어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상당한 격차들이 존재한다. 일본인 사이에서도 빈부격차도 있고 신분의 격차도 있고 지배자도 있고 예숙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도 그것이 모든 분야에서 다 있다는 거. 또 뭐 지금 자세하게 지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제조 일본인 연구라고 하는 것과 제국 디아스포라 연구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디아스포라를 이와 같이 유형화할 때 특별히 제국 디아스포라 그리고 글로벌 디아스포라 이런 개념들은 원래 디아스포라의 희생이라는 개념, 소외라는 개념, 경계인이라는 개념 거기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개념은 이주의 개념으로 포섭되어 버리지 않나. 차라리 디아스포라의 희생자의 개념이라든지 경계인의 개념을 살려두면서 이주의 개념 속에 디아스포라를 포함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은 어떤 이론을 도입해서 이런 이론을 도입하니까 설명이 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결론은 설명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